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손희중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띄어져 있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척추 골절, 꼭 비싼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척추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척추 변형, 척추암 이런 걸 주로 진료하고 있는데요. 그에 더해서 척추 골절에 대해서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척추 골절 환자들이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많은 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산부인과, 내과, 그중에서 특히 내분비내과, 그리고 정형외과 등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찾아오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대부분은 척추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 넘어졌다든지 무거운 걸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찾아오셔서 그런 분들을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게 되면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는 쪼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발표를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진료실에 있는 이 척추 모형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요걸 많이 보여 드리면서 합니다. "척추뼈는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처럼 생겼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박스처럼 생긴 뼈가 어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납작해지는 압박을 받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척추 압박 골절이라 하고 요 위에 뼈처럼 네모났던 뼈가 요렇게 사다리꼴로 납작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들을 좀 보여 드리면 78세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라고 하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환자분이 서서 찍으신 사진이고 오른쪽은 누워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제가 모형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뼈 하나가 아래 뼈들하고 좀 다르게 약간 납작한 모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워서 찍은 거를 보면은 서 있을 때보다 쪼끔 더 펴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서는 경우, 서 있다가 눕는 경우에 이렇게 뼈가 들썩들썩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이런 환자가 찾아오면 첫 번째로 저희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뭐 팔이 부러지면은 팔에 기부스하는 것처럼 허리를 감싸주는 좀 딱딱한 보조기를 착용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을 걷게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걷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통증을 줄여서 걷게 해 드리고 뼈가 더 잘 붙게 해 드립니다. 보통 그렇게 2-3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했는데도 환자분이 너무 아프셔 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좀 누워 계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다음 단계의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흔히들 뭐 "시멘트를 넣는다. 공구리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부러진 뼈 안에 요 하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요 시멘트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다르게 들썩들썩 움직이던 뼈가 안 움직이게 되면서 환자분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주 잘 지내고 계시고요. 다음 환자분은 88세 여자분인데 이분은 뭐 다친 적이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역시 왼쪽은 서서 찍으신 거고 오른쪽은 누워서 찍으신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서 찍을 때는 거의 종이장처럼 얇아진 뼈가 누우니까 이렇게 확 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하게 생기게 되고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워낙에 허리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꾸부정하신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멘트를 넣는 거는 한 30분 정도면은 끝나기 때문에 30분 정도 해서 이분에게 시멘트를 넣어서 이제 통증이 좀 좋아지셔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은 치료였던 게 서서 찍고 누워서 찍어 봤을 때 여전히 뼈가 쪼끔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한 한 달 정도는 고통 없이 잘 지내시다가 계속 아프다고 찾아오셨고 결국에는 이렇게 허리뼈에다가 쇠를 넣어서 고정하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셨고 지금은 잘 걸어 다니면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척추의 이 압박골절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주제인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예,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뼈에 구멍이 많은 병이다라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는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스테오가 뼈를 뜻하는 거고 포로가 구멍을 뜻합니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질환이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진료실에서 척추뼈 말고 이 고관절뼈도 같이 찍어 봤는데 골다공증이 없는 튼튼한 뼈는 요 아랫뼈 같은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하얀 것들로 표현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촘촘하고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양이 보이죠.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뼈가 되면 이렇게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에 구멍이 많으니까 골다공증이라 하고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정상적인 튼튼한 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데기 뼈가 굉장히 두껍고 안쪽에 있는 뼈는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껍데기가 얇아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죠. 그래서 요런 뼈들을 이제 골다공증이라 하고 이걸 왜 척추와 고관절에서만 보여주느냐.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거를 이제 이중 에너지 흡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검사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 비슷한 걸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측정하는 부위가 척추, 허리뼈와 바로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골다공증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시한 골다공증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그 T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T 점수라는 거는 정상 성인에서의 뼈 밀도와 에서 얼마나 안 좋은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더 이하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골감소증은 마이너스 1.0하고 2.5 사이에 있는 건데 정상은 아니지만 골다공증보다는 조금 나은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한테 주로 찾아오는 환자들처럼 이렇게 골절이 있으면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이하이다라는 것은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보면은 제가 오늘 이런 그래프 같은 걸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집단 중 하나인 골대사 학회에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심평원의 자료들을 통해서 공단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고 보시다시피 전체 인구에 대해서 50세 이상을 보았을 때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약 22%, 골감소증은 48% 정도가 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유병률이 높은데요. 여자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37%, 골감소증은 49%라서 두 개를 합치게 되게 되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88% 정도, 87% 정도 유병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왜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체온을 항상 유지하는 것처럼 뼈도 이제 우리 몸 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뼈를 파괴가 되는 만큼 만들어내니까 비슷한 수준의 뼈를 유지하고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폐경을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 폐경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파괴하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림처럼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보게 되면 나이나 성별, 그다음에 칼슘, 알코올이나 담배, 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체중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위험 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것도 위험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바로 나이와 여성이라는 성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무려 20%를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골다공증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연령에 따른 골다공증을 비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60 세를 넘어가면은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을 합하면 무려 90%가 넘어가고 70 세를 넘어가면은 99%에 육박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병률이 낮긴 하지만 70 세를 넘어가면 역시 70% 이상의 환자들이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골밀도 검사가 다 보험이 돼서 저렴하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검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65세 이상이 기준인 이유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50 에서 55 세에 폐경을 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10년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발병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54 세, 60 세, 66 세에 골밀도 검사가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꼭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다행히 뭐 보조기를 해서든 시멘트를 했든 그다음에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든 이제 다 좋아지셔서 뼈도 붙어서 "나는 아프지가 않다. 근데 골다공증 치료를 꼭 해야 할까요?" 하면서 "뼈만 붙으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고혈압은 이제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소변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지만 두 질환 모두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은 심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질환 증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골다공증 역시 침묵의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결국에 골절이 발생해야지 통증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받다가 나는 골다공증 이거 주사를 맞는데도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좀 소홀히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이런 비유를 한번 해 보자면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이 상자에다가 책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자에다가 책을 가득 채워 넣어서 빼곡하게 넣어 두고 그런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책을 한두 권밖에 안 넣은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 박스를 이렇게 포장을 해 두고 제가 이렇게 발로 살짝 밟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책이 가득 차 있는 박스는 제가 발로 밟아도 찌그러지지 않겠지만 한두 권밖에 들어있지 않는 텅텅 비어 있는 박스는 밟기 보면은 찌그러지는 압박이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텅텅 비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꼭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더해서 요거는 제가 2025 년도에 했던 연구인데 한국의 그 25만 명 정도 되는 여자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몇 년간 출시를 해 봤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다 보정을 하고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있다는 그 요소 하나 때문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은 담배를 피거나 당뇨가 있으면은 확률이 더 높아지고 운동을 하면 더 줄어든다고 알려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골다공증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전신 질환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평생을 두고 좀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골다공증은 결국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어 약 20년 동안 보면은 점차 증가하다가 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치료를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를 연구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 주셔서가 이게 잘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정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이 어디 생기느냐라고 보면 저희가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면은 손목, 그리고 발목, 그리고 어깨 상완골, 그리고 척추와 고관절, 골반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좀 중년인 경우에는 손목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고 나면은 척추 골절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 골절이 내가 좀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알려준 알람 같은 거라고 저희가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 이렇게 해서 알람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게 발생한다면은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척추 골절이 발생해서 뭐 곧 좀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지만 사실은 척추 골절이 발생해서 쪼끔은 다행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고관절은 발생하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요게 생겼으니 이거는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는 알람이니까 그다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해 봅시다."라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척추 골절이 발생하는 연령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다공증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더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골다공증, 척추 골절도 나이가 들면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80세 이상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요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1년 이내에 또 다른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5배가 더 높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꼭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재골절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척추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1년 내에 척추가 재골절 발생하는 것이 한 7%, 척추 이외의 다른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거는 총 합치면 한 8% 정도 됩니다. 고관절은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1년 내에 고관절이 또 부러지는 게 한 1%, 그거 이외에 다른 골다공증성 골절 다 합치는 게 한 3% 정도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인데 67세 남자분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난 이후에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오셨습니다. 아까 환자들하고 비슷하죠. 이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너무 아파하셔서 서지 못하고 앉은 채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앉으면 요렇게 납작해졌다가 누우면 이렇게 좀 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투석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역시 이렇게 시멘트를 넣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통증이 좋아지셔서 아주 잘 걸어 다니셨고요.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나중에 말씀드린 골 형성 촉진제, 뼈를 잘 만들어내는 주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주사를 쓰면서 환자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오시다가 그 이후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잊고 지냈는데 한 1년 있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무거운 물건을 이제 일 때문에 드시다가 또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보시면은 여기 또가 뼈 하나 주저앉아서 압박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환자분이 꾸준히 골다공증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이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6개월 동안 골 형성 촉진제를 쓰셨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골절은 발생했더라도 처음보다는 좀 미미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기를 사용해서 통증이 잘 조절되셔서 지금은 잘 지내시고 두 번째 경험을 하시니까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쩔 수는 없지만 당연히 안 발생했으면 좋았겠지만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다음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접종도 맞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골절이 발생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얼마나 잘 받으시느냐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20년 전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치료를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이 많이 넓어지고 좋아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골다공증 골절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골다공증 약을 치료받는 경우는 그래도 40% 밖에 안 됩니다. 한 10명 중에 6 분은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통증이 사라지니까 골다공증 치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환자분들처럼 수술 보존적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좋아져서 잘 걸어 다니시고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신데요. 요 그림에서처럼 특히 고관절 골절 이후에는 잘 걸어 다니지 못하시고 이렇게 병상에서 지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누워 지내느냐? 저희가 항상 첫 번째 이유는 통증이죠. 아프시니까 잘 못 걷습니다. 초반에 아픈 거를 잘 해결을 해 줘야지 이분들이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는데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 여러 가지가 나빠집니다. 첫 번째로 많이 못 걸으니까 다리의 근육이 줄어듭니다. 한 연세가 뭐 70-80 되신 분들은 한 2-3 주만 누워 계셔도 근육이 많이 없어져서 어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도 많이 못 걸으시게 되고 근육이 잘 안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통증을 빨리 줄여서 빨리 걷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워 계시니까 심폐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또 안 걸어 다니시니까 누워 계시다가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다리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색전이 생겨서 사망하시거나 누워서 식사하시다가 흡임성 폐렴이 생겨서 이제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결과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단순한 골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무려 20%에 달하고요.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 사망하지 않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는 분들이 한 30%, 혼자 걷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40%,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80%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환자분이시겠지만 이는 환자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병의 문제라든지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사크의 결국 내용에서도 똑같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 이후에 1년 내 치명률을 보면 돌아가실 확률이 척추 골절의 경우에 성별에 관계없이 한 5.6%, 남자의 경우에는 거의 10%가 되고요.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남녀 합치면 한 17%, 남자의 경우에는 20%가 넘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침상에서 오래 누워 있는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척추를 치료하고 있으니까 척추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멘트를 넣는 게 보통 저희가 2에서 3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분이 너무 아프셔서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신다. 그러면 이제 보험을 우리나라에서 해 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80세 이상이면은 바로 해 줘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0세 이상인 분들은 좀 한 1-2 주만 누우셔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걷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골절이 생겨서 또 침상에 눕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2023 년도에 했던 연구인데 한국에 이제 100만 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척추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긴 환자들이 나중에 쭉 지켜봤을 때 이제 사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봤는데 골절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보정을 해도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분들이 한 20% 정도 사망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벌어져서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약을 먹어야 되느냐?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또는 뭐 얼마 동안 치료해야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골다공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뼈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뼈를 파괴하는 게 더 많아지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럼 치료는 파괴가 덜 되고 뼈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가 돼서 균형이 잘 맞으면은 뼈가 다시 튼튼해지겠죠. 한 발 더 나아가면 뼈를 더 잘 만들어내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사라지면서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겁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이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가지고 있는 뼈를 안 뺏기는 주사가 있고 뼈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주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당연히 뼈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주사가 치료 효과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안 뺏기는 주사를 저희가 골흡수 억제제라고 하고요. 뼈를 더 만들어내는 주사를 골형성 촉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골다공증이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무너져가는 그런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흡수억제제는 이 건물을 이제 막 증축하고 튼튼하게 완전히 한다기보다는 기둥을 세운다든지 뭐 시멘트를 좀 덧바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좀 튼튼하게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골 형성 촉진제는 완전히 건물을 벽돌도 새로 쌓고 기둥도 또 튼튼하게 세워서 건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옛날부터 봤을 때 골다공증을 어떤 약을 썼는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요 네모난 박스는 이제 골 안 뺏기는 주사, 요거 빨간 거는 이제 잘 만들어내는 주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요 잘 만들어내는 골 형성 촉진제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 골 형성 촉진제의 상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고 앞으로 왜 더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할 거냐, 뺏기지 않는 약을 쓸 거냐, 만들어내는 약을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냐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기준이 학회마다 집단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골대사 학회에서 이제 제안한 이렇게 진로 지침을 보게 되면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T 점수 마이너스 2.5보다 한참 더 낮은 마이너스 3.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이제 초고위험군이라고 하고요. 그와 관계없이 최근 12개월 내에 취약골절, 아까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성 골절, 손목, 어깨, 그리고 발목, 특히 척추와 고관절 이런 골절이 있으면은 이분들은 굉장히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제 모임 중에 하나가 미국 골대사 학회인데요. 2024년도에 이 미국 골대사 학회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다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나의 성명서 같은 걸 발표했습니다. 요런 발표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가 한글로 써 봤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다공증을 검사한 골밀도 점수, 그러니까 T 점수가 많이 낮으면 고관절에서는 2.8, 허리에서는 3.0, 요거보다 낮으면은 골절이 있든 없든 골 형성 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골절 경험이 있는 경우 그중에서도 특히 척추나 골반이나 고관절 이렇게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T 점수와 관계없이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요런 관련된 치료들을 저희가 목표 지향 골다공증 치료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높게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다공증 기준은 2.5인데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정상에 좀 더 가깝게 치료하려고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2.5가 아니라 2.0이나 1.5로 잡아서 심지어 요렇게까지 치료를 하자라고 많이를 하고 이렇게 목표를 2.0 또는 1.5로 설정을 했다면 그 설정한 목표를 3년에서 5년 이내에 그 목표의 최대한 50% 정도는 달성하자. 이게 목표 지향 치료인데 그거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골 형성 촉진제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냐를 봤을 때 요 네모난 박스가 뼈를 안 뺏기는 주사, 요 빨간 거는 뼈를 만들어낸 주사를 쓴 이후에 안 뺏기는 주사를 쓴 건데요. 이 골 형성 촉진제를 쓰게 되면은 골다공증의 수치가 아주 안 좋아도 3년 내에 그 목표를 5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프로 보면 요 빨간 박스가 뼈를 만들어낸 주사를 쓴 경우들인데요. 그걸 쓰고 뼈를 안 뺏기는 주사를 쓰게 되면 허리는 한 목표를 한 90% 정도 달성하고 고관절에서의 골다공증은 한 60%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효과적인 치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잘 만들어내는 주사를 쓰고 나면은 이미 이제 뼈가 만들어서 튼튼해졌으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드니까 뼈를 좀 파괴하는 세포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 둔 걸 내버려 두면은 다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뼈를 잘 만들어내는 주사, 골형성 촉진제를 쓰고 나면 그때도 골다공증이 남아 있다면 뼈를 이제 뺏기지 않는 주사, 골흡수억제제를 꾸준히 써서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골 흡수 억제제 안 뺏기는 주사를 쓰다가 이제 골절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골 형성 촉진제로 바꾸는 거를 설명을 꼭 드리는데 사실은 골 형성 촉진제를 처음에 쓰는 게 더 결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 골절이 있든 없든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쓰고 골 흡수 억제제를 쓰는 게 골 흡수 억제제를 쓰다가 골 형성 촉진제를 쓰는 것보다 더 결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걸 적극적으로 저희는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는 T 점수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골다공증에 대해서 보험 급여 적용을 해 줬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골다공증 골절이 환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치명률도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자고 이제 학회 측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다행히 나라에서도 그래서 보험 급여를 늘려줘서 현재는 2.0이 될 때까지 보험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 흡수 억제제는 요런 종류들이 있는데 어 금액은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듭니다. 1 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골 흡수 억제제는 골다공증이 진단되면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골 형성 촉진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 형성 촉진제는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 골절이 있어도 아주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비급여인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매일매일 본인 배에 인슐린처럼 맞는 주사가 있고 요거는 한 18개월에서 24개월을 맞게 되고 이 치료제의 장점은 골다공증도 아주 잘 치료되지만 부러진 척추뼈 이런 데가 아주 좀 더 잘 빨리 붓게 해 주는 장점이 있고 로모소주맙이라는 주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맞게 되는데 딱 1 년을 맞게 되는데 요 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뼈가 잘 붙는다는 근거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두 약 모두 1 년에 한 300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뼈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보조적인 치료인데요. 저희가 골 형성 촉진제나 골 흡수 억제제는 뼈를 잘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신호를 준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신호를 주고 건물을 잘 지어라고 얘기를 해도 건물을 만들 재료인 벽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슘이 이제 뼈를 만드는 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장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비보험이면 너무 비싼데 꼭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부위에 따른 골절 양상을 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고령의 환자들이 척추 골절이 먼저 발생하고 다음이 고관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척추는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부러지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부러질 수도 있고 고관절도 그 이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고관절은 너무 치명적이라서 고관절 골절은 막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저희가 수술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술하다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지만 안 하시면은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관절 수술의 비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은 이게 아주 오래전 결과인데 한 10 년에서 15년 전인데 이 당시에 상급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관절 수술했을 때 약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쪼끔 더 올랐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은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1 년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하루로 치면은 약 10,000 원이죠.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게 됐고 약간은 시들해진 것 같은데 이제 두쫑쿠라는 이 뭐 과자가 한때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뭐 비싼 데서는 10,000원에 팔리곤 했는데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10,000원이라는 돈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 입장에서 한 달에 이제 20에서 25만 원을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럽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골다공증이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제대로 치료 안 돼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도 통증이고 그거 수술로 인한 비용도 더 크고 그다음에 입원도 오래 해야 되고 간병하느라 간병비도 많이 나갈 테고 그리고 수술이 잘 돼도 인공관절로 교체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이 쪼끔 더 한 단계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돈이 1 년을 쓰면은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손해는 없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있던 이 동화라고 할까요? 한 중 하나인데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림을 보면 이제 제가 요런 치료에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환자로 찾아오게 되면 다음 골절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일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과 시간이 좀 들더라도 초가집이나 나무로 된 집보다는 벽돌로 된 튼튼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둬야 늑대라는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도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 보면 척추 골절은 단순한 그냥 허리뼈 부러져서 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한 초고위험군에 있다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 골절이 한번 생기면 다음 골절의 위험과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이 생긴 환자에서는 강력한 골다공증 치료인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을 아낄 수 있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올라오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아응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목 디스크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어떤 스트레칭이 좋다 하고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주제와는 관계는 없지만 궁금하신 건 또 해결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척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척추 수술은 대부분 이제 척추 수술한 선생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환자분이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수술하고 나면 목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제 목 보호대를 하고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 분이라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모니터를 높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 스트레칭도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건데 모니터를 눈높이 혹은 눈보다 조금 높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더 안 좋은데요. 이게 모니터, 노트북이 조금 아래쪽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제가 항상 바른 자세로 목도 이렇게 딱 붙이고 일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거북목처럼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게 되죠. 모니터를 높이면은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고거를 첫 번째로 해 보시면 좋고 목 스트레칭은 가장 간단한 거는 하늘을 보시고 이렇게 목을 쓱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목 뒤가 약간 뻐근할 텐데 혹은 이렇게 어깨를 벌리고 하늘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 뒤가 뻐근한 느낌이 납니다.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팔까지 저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목을 많이 꺾지 마시고 목 뒤가 뻐근한 정도로 목을 꺾어서 한 10초 정도 버티십시오.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걸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하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조승현 님도 올려주셨는데 비슷한 질문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교수님 골다공증 검사에서 마이너스 0.1이 나왔는데 칼슘과 비타민 D 복용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0.1이 나왔으면은 골다공증이 아닙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인 골감소증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이든 주사든 골다공증 치료는 하지 않고 칼슘과 비타민 D만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이면은 복용하면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러브스토리 님은 60대 후반 여자인데 가벼운 기침 후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도 충격에도 혹시 골절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의 본인 얘기라면은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인데요. "나는 다친 적이 없다. 넘어진 적도 없고 뭐 무거운 걸 든 것도 없고 삐끗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오시는데 기침 후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확 숙이게 되죠. 그런 정도의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서운 거고 골다공성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이 아주 가벼운 충격, 그 기준은 원래는
내가 서 있는 정도의 높이, 내 키 정도의 높이에서 넘어지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부러지는 거를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데 기침하다가도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뭐 70대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활발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이게 예쁜 옷도 입고 좋아하는 그런 세련된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요가 뭐 필라테스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허리를 숙이고 꺾는 동작을 좀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너무 잘하시고 주위 분들도 연세 있으신데 너무 유연하시고 잘하십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오신 거죠. 그래서 찍어 봤더니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김미 님은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70 중반이신데 골밀도 검사에서 T 점수가 -2.8 나오셨다고 해요. 이 수치면 주사 치료를 꼭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주사 치료라고 골을 뼈를 만들어내는 주사는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주사 치료고요. 뼈가 안 뺏기는 주사는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라고 다 그 뼈를 뺏기지 않는 주사다라는 이렇게 먹는 것도 있는데요. 주사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2.8 이면은 뼈를 만들어내는 주사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어머님께서 뼈가 부러진 과거력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뼈를 만들어내시는 주사를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골절이 없는데 2.8 이면은 이게 고관절이냐 허리냐에 다르긴 한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였으면은 저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뼈를 만들어내는 주사를 쓰는 거를 권해 드리고 꼭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뺏기는 주사를 쓰다가 만들어내는 주사를 쓰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주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보험이라서 금액이 들더라도 뼈를 만들어내는 주사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크릿 종원님, 혹시 주사를 맞으면 이미 부러진 뼈도 빨리 붙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 가까워졌을 때 골 형성 촉진제가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주사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고 하나는 로모소주맙이라는 약입니다. 이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가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배에다가 인슐린처럼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이 맞는 주사인데 그걸 맞으면은 부러진 뼈가 조금 더 빨리 붙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로모소주맙은 빨리 붙는다는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 많은 밤님은 "저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데 주사 치료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골 흡수 억제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쓰는데 좀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데노수맙이라는 약 저희가 많이 이름을 중요한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라고 하면은 그 주사입니다. 그 주사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 형성 촉진제가 아니라 뺏기지 않는 주사라면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골 형성 촉진제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 모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다공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꼭 치료하시고 내가 좀 긴가민가 할 때는 '이거 치료해야 되나? 나 허리 아픈데 이거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건가?' 고민할 때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전문가분들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